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러당 김중현입니다. 손걸 사용하시는군요. 아, 안 쓰세요? 아, 쓰세요? 가방에 손걸을 하나씩 다 있지 않나요? 아, 그래야 되는데. 자기 얼굴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려면 손걸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어떤 분이, 팬분이 팬아트를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통 그림은 약간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데 너무 똑같이 나와 있구나.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거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야, 되게 이제 악플 100개가 넘는군요, 이 영상에.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미러당을 한 이유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에서 미러당에 이름을 붙였고요. 보여주셨는데 곽시탈이라는 그 팬분께서 솜씨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작가분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싶은데, 근데 피디님이 처음 이거 보여줬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아우 진짜 잘 그리시네요. 근데 중혁 작가 팬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동진 작가님 훨씬 좋아하는구나. 저는 똑같이 그렸는데 이동진 작가님은 약간의 판타지를 넣어가지고 아이돌스럽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약간 제가 1분 전에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박시탈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 드릴 테니까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또 어떤 팬분들 이렇게 나도 실력이 있다, 나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응모해 주시면 야, 제가 우리는 상품...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애거를 해서 팬픽을 양산하는 그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편은 굉장히 강렬한 다크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조던 필의 어두운 판타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조던 필 감독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정말 혜성처럼 떠오른 이 분야의 스타 감독이죠. 최근에 이 두 편의 영화로 전 세계를 주름 잡은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동필이라는 예명까지 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조동필 감독이 또 이제 어스 개봉했을 때쯤 국내 이렇게 홍보 영상 찍을 때 그런 말도 했잖아요. 한국 팬들 감사드린다고. Get out을 미국이 나고 한국이 왔습니다. 또 워낙 그 코미디언으로서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감독으로 바뀌어서 데뷔작을 내놓았던 겟아웃이 흥행에도 엄청 성공을 거뒀지만 평단에서도 굉장한 찬사를 받았고 바로 또 이어서 내어놓은 어스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영화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이 조던 필 볼 때마다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엠 나이트 샤말란이 떠올라요. 엠 나이트 샤말란은 사실 모든 관객들이 좋아하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열렬한 팬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엠 나이트 샤말란은 정말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온전한 어떤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어떤 그런 판타지스러운 본인의 상상력과 비전을 넣어서 오랜 세월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엠 나이트 샤말란 이후에 최대 스타 감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겟아웃이 더 강하고 어스는 살짝 약하기도 한데 본인이 흑인 감독이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요. 또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 문제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예리한 비판 의식, 특히 인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본인의 영화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우화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발명해내어서 그것을 가장 잘 다루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공포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말 사실적으로 공포를 묘사해서 보는 사람이 끔찍하게 느껴질 정도의 묘사를 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우화로 공포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던 필 감독은 확실히 후자인 것 같고요. 이 모든 영화를 보고 나면 일종의 현대 사회에 대한 공포로서의 우화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약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났을 때 훨씬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두 영화를 나란히 보시면 공통점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모론에 토대하고 있고 영화에서 그것이 인종이든 아니면 지상지하이든 무엇이든 계급이든 간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음모가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르적으로 풀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영화 속에서는 가족이 악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흥미롭고
개별적인 디테일을 보게 되면 계속 웃는 이상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웃는데 너무 기분 나쁘거나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뭐 그런 어떤 작법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디테일부터 구조와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상당히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 네.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모든 공포 영화 그렇긴 하지만 공간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을 때 어디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집안에 보면 보통 별장으로 놀러 가가지고 그 별장에 작은 벽장이 하나 있는데 그 벽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식의 공간 설정 그리고 아주 밝은 곳과 아주 어두운 곳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어떤 공간의 대비 같은 것들도 잘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편의 흥미진진한 영화들 지금부터 네. 소개해드리기 전에 1분 브리핑. 조던 필 감독이 최근에 사고를 하나 치셨더라고요. 어떤? 사고를 하나 치신 걸 제가 급하게 발견해가지고 이분이 법적인 약간 제재를 받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제는 또 이제 그 기자구실까지 하시는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잘 맞죠? 네, 미국 이름도 갖고 있네요. 한국 분이신데. 네, 조던 필이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조던 필이라는 그 발음도 비슷하지만 한국도 유명한 가수분인 조용필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용필 씨 동생 이런 생각할 정도로 라인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그래봤는데 뭐 옆에 저거 써놨죠. 무슨, 이건 뭐예요? 스포일링 방지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최근에 스포일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팬들로부터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떠올려 보다가 제가 최초 발견자입니다. 떠올려 보다가 이분들의 제목이 뭔가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찍었던 영화 토이스토리 4에 등장을 합니다. 그 배우 키건 마이클 키와 함께 토이스토리 4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 토이스토리 4에 대한 스포일러를 발설하셨다. 오, 그래요? 제가 오늘 특종을 잡았어요. 이 조던 필 감독이 최근에 만든 세 편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아누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영화에 출연도 했죠. 그 다음 영화가 겟아웃입니다. 그 다음 영화가 어스입니다. 연결해 보니까요. 키아누가 꺼내줄 수 있을까 우리를? 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덕키가 키건 마이클 키가 응? 듀크 카붐? 네. 토이스토리 4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듀크 카붐이라는 캐릭터로 자기들을 구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세 편의 영화의 제목으로 스포일러를 하셨어요. 최근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배우나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스포일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맞아요. 첫 사례로 네. 스포일링 방지법이라는 이 첫 사례로 위반하신 분이 바로 안타깝게도 조던 필 감독이 되셨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음 작품을 뭘로 쓰시나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뭐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작품은 아마 캔디맨일 것 같아요. 캔디맨 리메이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큰 그림의 스포일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거 오늘 방송 특별히 영문 자막 깔아서 네.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ICU.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조던 필 감독. 네. You know how sometimes things line up? Coincidences? Since we've been up here, There's a family in our driveway. Who is that? run. What are you people? It's us. 네. 스포일러를 노출하는 범죄는 저지르셨지만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드는 네. 조던 필 감독의 두 번째 영화죠. 네. 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라서. 이래놓고 우리가 어스의 스포일러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영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말씀 못 드리고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풀 수 해야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지하의 세계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대충 창조되었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을 해야 네. 이야기를 지금 더군다나 개봉 시절은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조던 필 감독이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설정상의 오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석이 굉장히 많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인물들의 동선도 좀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조던 필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강력한 설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디테일을 거기에 쫙 맞추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정합하는 하나의 정교한 세계를 만들기보다는 거칠면서 파워풀한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상상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현실의 문제를 끌어들이고 거기로부터 어떤 동력을 얻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감독이 구현해낸 장점을 보는 것이 사실은 이 작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화의 세계 속에서는 사건들이 얼마나 그것이 사실이냐, 설정에 구멍이 없느냐라는 것은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화가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영화라면 극 중에서 말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화는 좀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일단 약간 변호에 해당하는 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실을 공포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화를 공포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후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너무 문제가 많고 이건 하나의 거대한 우화이기 때문에 우화로 받아들이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이 우화를 들여다봐야지 그 영화 속의 현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네. 너무 피곤해집니다. 네, 그럼 영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영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조던 필 영화는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레퍼런스도 많고 그렇죠. 디테일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씩 따져서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너무 번잡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화는 영화마다 모두 다 개성이 다른 거고 어떤 영화는 레퍼런스가 너무 많은데 잘 만든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레퍼런스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너무 잘 만든 영화도 있고 복잡한데 잘 만든 영화도 있고 심플한데 잘 만든 영화도 있잖아요. 복잡한데 잘 만든 영화가 어스 같은 영화고 네. 심플한데 잘 만든 영화가 바로 최근에 나온 영화는 더 길티 같은 작품이 있겠죠. 네. 바로 이제 그 점으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던 필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 혼자 추측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스라는 영화를 보면 누구나 보이는 것이 1111이라는 어떤 기호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화에서 일단 그것을 대놓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이라는 어떤 그런 표지판을 들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저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집에 가서 예레미야 11장 11절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하게 되죠. 실제로 찾아보면 그것은 이제 신의 진노로 너희들을 응징하리라라는 어떤 그런 신의 진노가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은 영화 속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영화를 보면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출발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111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1이라는 숫자를 먼저 생각해 놓고 성경에서 아마 찾았을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 창세기 11장 11절 쭉 찾다가 제일 그럴듯하게 맞아 붙이는 게 예레미야 11장 11절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상이 드는 게 영화를 딱 보다 보면 왜 그러면 1111이 중요할까? 그야말로 111이라는 숫자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이 사람 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시각적으로 보면 어쨌건 약간 추상적으로 본다면 숫자 1이 4개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거기서 착장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착상은 뭔가 하면 실제로 1986년도에 있었던 Hands Across America라는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인간띠를 이룸으로써 이제 세상에서의 빈곤을 퇴치하자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그 이미지가 계속 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시각적인 느낌이 중요했을 거예요.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도 찾아내고 그다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종의 영화에서 반복되는 가군처럼 리듬처럼 영화에 계속 철저하게 넣은 거죠. 11과 11이 계속 중간에 라임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1대1의 대응이 중요한 영화이고 한 명이 서 있을 때 이게 한 명이 쭉 다 서 있으면 그렇죠. 이 무한히 반복되면 이게 무서운 어떤 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리듬 같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잔재미는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는 뭐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나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111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극 중에 야구 스코어가 111이라든 등 그랬나요? 네. 엔딩 때 앰뷸런스가 가는데 위에 111이 새겨져 있다는 등 그림자 모양이 111이라는 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 감독님 참 영화 재밌게 만드시네. 재밌게 만들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하나씩 또 새겨 넣으면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영화의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건 그냥 영화를 보는 아주 잔재미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영화에서 이제 사실 이제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일 두 개를 눕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상의 세계가 있고 지하의 세계가 그러네요.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미러당처럼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어스에 관한 얘기일 텐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영어로 이제 극 중에서 대사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더 테더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묶인 자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죠. 묶인 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If you want to get crazy. 애초에는 지상의 사람들을 지하의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고 결과적으로는 지상의 세계를 지하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굉장히 어두운 세계를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지상의 일종의 보조적인 어떤 세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묶인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묶인 것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를 가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공격을 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위가 나오고 정반대로 상대를 속박시킬 때는 수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심지어는 뭐 소품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면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어떤 조던 필 감독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걸 두 영화 모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은 두 가족이 만나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실 기생충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기생충에서도 거기서 이제 가족과 가족이 만나면서 어떤 장래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비슷하죠. 네. 특히 이제 저택과 관련해서. 네, 네.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족이 만날 때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지상에 사는 4명의 애들레이드 가족이 있고 지하에 사는 레드의 4명의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둘이 만나게 되는데 이 동선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의 엄마인 레드는 이쪽 가족을 해체하는 일을 해요. Run! 그 저택을 점유한 다음에 그 네 가족을 하나씩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묶인 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 가족은 해체되면서 위기를 겪다가 다시 모이면서 다시 역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쪽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한쪽은 점점 뭉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뭉치는 것을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던 필 자체가. 네. 그러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당하는 그 피해자라고 느꼈던 주인공 가족이 가면 갈수록 가해자가 되고 마지막엔 별 이상한 내가 더 많이 죽였다라고 이제 막 그렇죠. 싸움까지 하게 서로 되고. 운전을 자기가 하겠다며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인 숫자로 운전사를 결정하는. I'm driving. No way. I have the highest kill count in the family. You don't have the highest kill count. 상대 팀의 원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족의 핵심이었던 엄마 이름이 레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 옷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많은 피를 묻히게 되고 나중엔 옷 자체가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레드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같은 걸 하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작법을 갖고 있죠.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네.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6년대에 있었던 행사가 영화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80년대 분위기를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의미에서의 인류애가 이제 어떤 그 사상에 좋은 기운을 막 뻗게 했던 시대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위선도 있었고 굉장히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84년도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밴드 에이드가 영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Yes for Africa. 네, 그건 이제 85년도에 미국에서 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고 그 다음에 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미국 내의 빈자들을 돕기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라는 행사를 만들었고 무려 600만 명이 손에 띠를 이렇게 두르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획은 이렇게 좋았는데 실제 어떻게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이렇게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뉴욕까지 한 줄로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긴 거예요. 당일날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면 심지어는 줄이 막 몇 마일씩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가축들을 세워놓은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길게 리본을 두 사람이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 그걸 마케팅 비용으로 너무 많이 썼는데 애초 모금액은 5천만 달러가 목표였는데 겨우 1,500만 달러를 모금했단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면서도 터무니없는 재앙에 가까웠던
그러면서도 선의를 내세웠던 그런 퍼포먼스였단 말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죠.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간띠 행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강렬한 어떤 스스로를 드러내는 어떤 시위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 방법을 지상의 사람한테 배웠단 말인데 지상에서의 그 행사는 사실은 재앙에 가까웠던 행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영화의 어떤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사실은 깔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화 거의 엔딩 부분에 이제 그 지상에 올라온 묶인 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거의 끝나는데 네.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요. 똑같은 지향이 반복되는 느낌의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손을 맞잡고 쭉 줄을 이어서 하나의 줄이 이어지는 게 모든 사람의 연합이나 단합처럼 보여지지만 일종의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트럼프 시대에서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잡아서 잇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이음으로써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그 조던 필 감독이 노리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영화에도 멕시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영화의 초반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가 참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조던 필 감독을 나이를 추산해 보면 7살이에요. 극 중에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애들레이드 나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강렬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도 마찬가지죠. 아마 감독이 그랬겠다. 네. 스릴러도 굉장히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죠. 원래 이 아이가 처음에 프롤로그를 보면 이 꼬마인 애들레이드가 원래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티를 입고 있습니다. 캠페인 티를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야구공 던지기 같은 걸 해서 맞춰서 선물을 받죠. 선물도 꼭 11번이에요. 11번 선물을 받는데 그 11번 선물이 뭔가 하면 마이클 잭슨 스릴러 티셔츠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띠를 하는 이런 선의에 가득한 그런 행사를 스릴러의 악몽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스릴러의 뮤직비디오를 봤잖아요. 공포 영화죠. 스릴러의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는 테마가 사실 이 영화의 테마하고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거 뮤직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의 반전을 추측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전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 다 추측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막 초반부터 그 유원지 나올 때 아버지가 뭐 하고 있냐면 두더지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더지 잡기라는 건 밑에 있는 생물이 올라오는 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들이 사실은 그 게임 속에 다 있고 아버지가 두더지 잡기 하는 동안 아이가 실종이 되거든요. You remember? We were born special. 이 영화 공포 영화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좀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 아버지가 일단 약간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중간중간 남발 중혁 작가님 농담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가족들 다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특히 조던 필 감독의 느낌을 딱 알 수 있는 게 정말 무서운 장면에서 인공지능 맞아요. 보이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름도 오피리아예요.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오피리아한테 어떤 요구를 계속 불을 꺼줘, 뭐 음악을 틀어줘, 빛의 보이스 노래 틀어줘 할 때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오피리아가 갑자기 어떤 노래를 틀어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상황을 유머러스하고 약간 코미디로 풀 수 있는 감독의 능력이 10분 발휘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노래 자체가 가사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종에 그렇죠. 관한 어떤 반발을 공격을 담고 있는 리거 위드 애티튜드의 그렇죠. 그 NWA 노래인데 네, 그 파이터 파워였나요? 영화에 노래를 넣은 그 자체가 맞아요. 감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또 이제 코미디로 넘어줄 그렇죠. 네, 잘 만들었죠. 네.